도시의 밤은 차가운 비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고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빗줄기에 반사되어 아스팔트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이 허름한 술집은 평소 군인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찾는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가게 안은 담배 연기와 싸구려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고 구석진 테이블에는 검은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반쯤 비워진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무심하게 잔의 테두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소유는 며칠 동안 이어진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마치고 복귀한 직후였기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피로감을 술 한 잔으로 달래고 싶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107 특수임무단 역사상 최연소 소장이라는 그녀의 직함은 전장에서는 명예로운 훈장이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갑옷과도 같았다. 오늘만큼은 그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저 평범한 민간인으로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그녀는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곳을 택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가게의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젖은 군화 발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육군 정복을 엉성하게 걸친 서너 명의 남자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거나하게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예의나 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중에서도 중심에 선 남자는 덩치가 꽤 컸는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베레모를 삐딱하게 쓴 모습이 영락없이 규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불량 군인의 전형이었다. 그는 주위를 거만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듯 가장 크고 시끄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민재 인근 부대에서 복무 중인 중사로 평소에도 난폭한 성격과 아나무인적인 태도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 배경과 군 내부의 인맥을 믿고 상급자들의 지시를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부하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오늘 역시 회식 자리에서 부하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기분을 내다가 2차로 이곳에 들러 남은 흥을 풀 작정이었다. 박민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고 그의 거친 언행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소유는 그들의 등장을 감지했지만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앞에 놓인 술잔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의 기척을 읽어내던 그녀의 감각은 이미 박민재 일당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분류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그저 술에 취해 객기를 부리는 흔해 빠진 군인들에 불과했고 그녀가 신경 쓸 가치는 먼지 한 톨만큼도 없었다. 소유는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으며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뜨겁게 달구는 감각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짓궂은 장난을 치듯 평온을 원했던 그녀를 폭풍의 눈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주문한 술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어두운 조명 탓에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호리호리한 체구와 후드 아래로 살짝 드러난 하얀 목선이 그의 비틀린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술 기운이 올라 판단력이 흐려진 박민재의 눈에 그녀는 그저 밤늦게 술집을 배회하는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박민재는 동료들에게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턱짓으로 소윤이 앉은 쪽을 가리켰고 그의 일행들은 낄낄거리며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윤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갔고 군화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불길한 전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박민재가 다가올수록 그에게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알코올 향이
소윤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닮아 있었지만 둔감한 박민재는 그것을 겁에 질린 반응이라고 착각했다. 어이, 아가씨. 이런 날씨에 혼자 궁상맞게 뭐 하는 거야? 오빠들이랑 합석해서 기분 좀 내는 게 어때? 박민재가 소윤의 테이블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걸치며 끈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우월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소윤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리며 마치 귀찮은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는 것을 대하듯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짧게 내뱉었다. 관심 없으니까 비켜요. 내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억누르고 있는 강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지만 박민재는 그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여자의 당돌한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더욱 거칠게 반응했다. 뒤에서 지켜보던 그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들리자 박민재의 수치심은 곧장 분노로 바뀌어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감히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여자에게 자신의 힘과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싶다는 비틀린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게 비싸게 군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군인이 말 걸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깔고 대꾸해. 박민재는 윽박지르며 손을 뻗어 소윤이 들고 있던 술잔을 거칠게 낚아채 테이블 위에 콱 내려놓았다. 잔에 담긴 위스키가 튀어올라 테이블을 적셨고 맑은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소윤의 시선이 처음으로 박민재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고 후드 모자 아래 그늘진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무기질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군복 입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술에 취했으면 곱게 부대로 복귀해서 잠이나 자. 소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명백한 명령조에 가까웠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며 몸에 밴 자연스러운 권위였으나 박민재에게는 그저 건방진 여자의 도발로만 들렸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이 부착된 어깨를 과시하듯 으스대며 소윤의 앞을 막아서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주점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주인은 계산대 뒤에 숨어 전화기를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이런 미친년이 내가 누군지 알고 훈계질이야.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그는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소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술잔을 집어 들었다. 그녀의 태연함은 박민재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는 이제 단순히 겁을 주는 단계를 넘어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소윤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이 더 이상 말로 해결될 단계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눈앞에 이 중사는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뛰어들기를 자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잔에 남은 술을 한 번에 털어넣으며 입안에 감도는 씁쓸한 맛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살기를 억눌렀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박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다시 자리에 앉혔다. 어딜 도망가려고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너 같은 년들은 매가 약이지. 박민재의 손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던 찰나 소윤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를 제압하려던 본능을 간신히 억제했다. 지금 여기서 그를 제압해버리면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그것은 그녀가 지휘하는 부대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었다. 그때 박민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의 눈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꼬리는 비열하게 말려 올라가 있었다.
하여간 밤늦게 술집이나 기어 다니는 꼬라지하고는 야, 너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술 냄새나 풍기는 꼴이 딱 술에 쪄 남캐 같네. 어디서 몸이라도 팔다가 왔냐? 그가 내뱉은 술에 쪄 남캐라는 단어는 소윤의 뇌리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 순간 주저만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소윤의 손에 들려있던 빈잔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평정심이 그녀를 감쌌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이 보여주는 기만적인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민재를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인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박민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너무나 비대해져 있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더욱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고 동료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낄낄거리며 그의 뒤에서 야유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상 기술을 보유한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방금 뭐라고 했나? 소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작아서 빗소리에 묻힐 듯 위태로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명확하게 박민재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앞둔 판사의 마지막 확인과도 같았다. 박민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술기운과 헛된 객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비웃음을 띤 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대답을 준비했다. 귀까지 먹었어. 술에 쩐 암캐 같다고 했다. 이년아 꼬우면 어디 한 대 쳐보시던가. 박민재의 고함 소리가 좁은 술집을 울리자마자 소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곤에 지친 민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눈앞의 적을 섬멸하기 위한 태세로 전환하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깨트릴 듯 두드렸고 번개가 번쩍이며 실내를 찰나의 순간 하얗게 비췄다. 그 짧은 빛 속에서 드러난 소윤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지만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젖은 냅킨을 천천히 집어 손을 닦으며 박민재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그 거리 좁힘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과 같았다. 중사 박민재. 소윤은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확한 계급과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자네는 지금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스스로 짓밟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공기를 짓눌렀다. 박민재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다. 이름 좀 안다고 으스대냐. 웃기고 있네. 야, 얘들아, 인연 좀 교육시켜줘야겠다. 어디서 감히 군인한테 협박질이야. 박민재의 신호에 따라 뒤에 있던 병사들이 주섬주섬 일어났고 그들은 소윤을 포위하듯 둘러싸기 시작했다. 좁은 술집은 순식간에 폭력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소윤은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을 곁눈질로 한번 훑어보고는 입가에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상황을 즐기는 미소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결과에 대한 연민과 냉혹함이 뒤섞인 비소였다. 좋아, 원한다면 교육을 시켜주지. 하지만 그 교육의 주체는 자네들이 아니라 내가 될 거야.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고 뼈 마디마디가 단단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이 작은 술집 안에서는 그보다 더 거친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이었다.
이소윤 소장은 오늘 밤 계급장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신념과 무력으로 썩어빠진 군인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업은 박민재 중사가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될 악몽의 시작이었다. 박민재의 비릿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뒤에서 낄낄거리고 있던 두 명의 부하가 짐승처럼 소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건장한 체격과 군대에서 익힌 기본적인 격투 기술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좁은 술집 안의 공기가 그들의 거친 움직임으로 인해 출렁거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일반적인 여성이나 민간인이었다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웅크렸겠지만 이소윤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가오는 주먹의 궤적을 0.1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그녀에게 있어 너무나도 느리게만 느껴졌다. 첫 번째 사내의 주먹이 소윤의 얼굴을 가격하기 직전 그녀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사내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소윤의 손이 뱀처럼 뻗어나갔다. 그녀는 사내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채는 동시에 반대쪽 발을 내밀어 그의 발목을 가볍게 걸었다. 거창한 기술이나 힘겨루기 따위는 필요 없었다. 단지 상대방의 힘과 관성을 이용한 간결한 동작 하나로 거구의 사내는 마치 종이 인형처럼 허공을 북날아 술집 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혔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사내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동료가 순식간에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본 두 번째 사내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소윤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으나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소윤은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낮게 숙이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정확하고 간결하게 사내의 명치를 가격했고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억하고 굳어졌다. 이어지는 동작은 더욱 전광석화 같았다. 소윤은 굳어버린 사내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을 꿇린 뒤 손날로 그의 뒷목을 가볍게 내리쳤다.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하여 앞으로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두 명의 건장한 군인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의식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가게 주인은 카운터 아래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고 구석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호흡조차 거칠어지지 않은 차분한 모습으로 다시 박민재를 응시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쓰러진 사내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결계가 처진 듯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녀는 마치 전쟁터의 여신처럼 고고하고 위압적이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더 컸다. 이 인연이 진짜 돌았나 군인을 폭행해.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악을 쓰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에 빈 맥주병 하나가 들어왔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이제 상대가 여자라는 사실도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도 잊은 채 오로지 저 건방진 여자를 짓밟아 놓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박민재가 맥주병을 거꾸로 쥐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소윤의 눈빛이 한층 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무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데에 있어 수천 번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박민재의 어설픈 자세와 흔들리는 눈빛은 그녀에게 있어 빈틈투성이로 보일 뿐이었다. 무기를 드는 순간 자네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전우가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이 된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는 되었나?
소윤의 경고는 낮고 명확했으나 이미 눈이 뒤집힌 박민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맥주병을 높이 쳐들고 소윤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대신 뼈가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소윤은 박민재가 팔을 내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다. 박민재의 손에서 맥주병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극심한 고통에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소윤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린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민재의 얼굴이 더러운 술집 바닥에 처박혔고 그의 입에서 피 섞인 침이 튀었다. 소윤은 바닥에 엎어진 박민재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한 채 무릎으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박민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윤의 힘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냐고. 박민재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뭉개지는 발음으로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소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자네 삼촌이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지금 자네의 추태를 덮어주지는 못할 거다. 군복 입은 깡패가 따로 없군.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헌병이다. 모두 동작 그만하는 외침과 함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군복을 입고 완장을 찬 헌병들이 곤봉을 든 채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가게 안을 포위했다. 누군가 밖에서 싸움이 났다고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헌병들은 바닥에 쓰러진 병사들과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건장한 군인 3명이 여자 1명에게 당해 쓰러져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현장의 지휘관인 헌병 상사가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박민재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상사님, 저 미친 여자가 우리를 습격했습니다.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고요. 아, 내 팔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박민재는 고통스러운 척 연기를 하며 교묘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소윤을 흉악한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의 부하들도 정신을 차리고 박민재의 말에 동조하며 끙끙거렸다. 맞습니다. 저 여자가 갑자기 술병으로 저희를.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소윤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헌병 상사는 찡그린 얼굴로 소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박민재의 계급장과 소윤의 평범한 복장이 먼저 들어왔다. 군 내부의 위계 질서와 편견이 작용하는 순간이었다. 아가씨, 지금 당장 그 손 놓고 물러서십시오. 군인을 폭행하고 무기를 사용했다면 중죄입니다. 헌병 상사의 목소리는 이미 소윤을 가해자로 단정짓고 있었다. 박민재는 그 틈을 타 소윤의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기어 나오며 헌병 뒤로 숨었다. 그는 퉁퉁 부은 손목을 부여잡고 소윤을 노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고 믿는 눈치였다. 소윤은 천천히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지금 당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신분증 하나면 헌병 상사는 물론이고 박민재까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 여기서 신분을 밝힌다면 박민재는 단순히 상관 모독이나 폭행 정도로 징계를 받고 끝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믿고 얼마나 더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 내부의 부조리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더 깊은 함정이 필요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헌병 상사가 소윤에게 손을 내밀며 딱딱하게 말했다.
소유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었지만 의도적인 은폐였다. 그 말을 듣자 박민재가 기세등등하게 끼어들었다. 거봐요. 신분증도 없는 거 보면 수상한 년이라니까요. 이 근처에서 몸 파는 여자거나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수갑 채워서 연행해요. 박민재의 말은 저속하고 근거가 없었지만 헌병들은 그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중사라는 계급은 무시할 수 없는 권위였고 신원 미상의 여성은 잠재적인 범죄자에 불과했다. 헌병 상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신원 확인이 안 되고 군인에 대한 집단 폭행 혐의가 있으니 연행하겠습니다. 반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헌병 2명이 수갑을 꺼내 들고 소윤에게 다가왔다. 소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수갑을 채우는 헌병이 당황할 정도였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기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소윤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학골 좋다. 감히 군인한테 대들어. 넌 이제 인생 종친 거야.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각오해라. 박민재는 수갑 찬 소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침을 튀기며 조롱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소윤은 그런 박민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박민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비웃음도 체념도 아닌 마치 사냥감을 덫에 완벽하게 가두었을 때 사냥꾼이 짓는 미소 같았다. 박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려 고개를 돌렸다. 전현이 미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경찰서 가서도 저런 표정이 나오나 보자.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헌병들은 소윤의 양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이끌었고 박민재와 그의 부하들도 참고인 및 피해자 자격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가게 밖은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소윤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헌병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어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헌병차 앞유리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반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갇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굴의 주인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박민재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삼촌 나야. 민재 억울한 일이 있어서. 헌병차는 빗길을 뚫고 부대 근처의 헌병대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젊은 헌병들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소윤을 힐끔거렸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잡혀온 여자들은 울며불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부리기 마련인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드라이브를 나온 사람처럼 평온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묵은 헌병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소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쐬며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박민재 중사,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3중대 2소대 부소대장. 그녀는 박민재의 관등 성명을 되새겼다. 그녀가 부임하기 전부터 들려오던 부대 내의 기강회의와 관련된 소문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였다. 소윤은 수갑 찬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민재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헌병대에 도착하자 소윤은 유치장 안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철창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헌병들은 그녀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신원 조회를 시도했지만 지문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다. 소윤의 신분은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헌병대의 시스템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며 내일 아침 상급 부대에 문의하기로 하고 소윤을 그대로 방치했다. 반면 박민재는 조사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헌병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아, 그 여자 진짜 독종이라니까요. 내 손목 봐요, 퉁퉁 부은 거. 이거 진단서 끊어서 합의금 왕창 뜯어내야 정신 차리지.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비웃고 있는 그 독종이 날이 밝는 순간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저승사자로 변신하게 될 것임을. 밤은 깊어갔고 폭풍은 고요히 그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헌병대 유치장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운 이소유는 피로한 기색 하나 없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차가운 유치장은 감옥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전술적 대기 장소에 불과했다. 반면 헌병대 사무실의 공기는 이와 정반대로 극도의 공포와 혼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침 일찍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동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헌병대장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헌병대장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헌병대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치장 철창 앞으로 달려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찾느라 한참을 허둥거렸다. 어젯밤 신원 조회가 되지 않아 단순히 시스템 오류라고 치부했던 그 신원 미상의 여성이 바로 정군을 통틀어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방금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철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대장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식은땀을 흘렸다. 소장님 몰라뵙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소유는 천천히 눈을 뜨고 헌병대장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짜증도 없었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대장을 더욱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자네 탓이 아니다. 절차대로 했을 뿐이니. 다만 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유치장을 걸어 나왔다. 헌병대 정문 앞에는 이미 그녀의 전속 부관인 김대령과 정복을 갖춰 입은 수행원들이 검은색 세단을 대기시킨 채 도열해 있었다. 김대령은 소윤이 나오자마자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리며 미리 준비해온 그녀의 정복과 장성 계급장이 달린 베레모를 건넸다.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서 옷을 갈아입은 소윤이 다시 차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어젯밤에 후드티를 입은 민간인이 아니었다.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투스타의 계급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였고 잘 다려진 제복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강인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베레모를 쓴 뒤 차가운 눈빛으로 김대령에게 물었다. 707 특수임무단 전병력 집합 완료되었나? 김대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즉각 대답했다. 네, 소장님. 현재 연병장에 전원 집합하여 대기 중입니다. 이동하시겠습니까? 한편 같은 시각 제707 특수임무단 영내 식당에서는 박민재 중사가 붕대를 감은 손목을 과시하며 동료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 글쎄 그 미친년이 술병을 들고 설치더라니까.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덤비길래 헌병 불러서
콩밥 좀 먹여줬지. 지금쯤 유치장에서 질질 짜고 있을 거다. 그는 입안 가득 밥을 쑤셔 넣으며 킬킬거렸고 주위의 병사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박민재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영웅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스대며 어젯밤의 굴욕적인 기억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여 포장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영내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 상황을 알리는 예고 방송도 없이 울리는 실제 상황 경보였다. 식당 안에 있던 병사들은 먹던 숟가락을 내던지고 즉시 자리에서 튀어올라 연병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투덜거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 씨발, 아침부터 웬 비상이야. 북한군이라도 쳐내려왔나. 그는 붕대 감은 손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느릿느릿 식당을 나섰다. 어젯밤의 승리감에 취해 있던 그는 이 비상 소집이 오직 자신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거대한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오와 열을 맞춰 칼같이 정렬해 있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엄숙했다. 단상의 중앙은 비어 있었지만 그 주변으로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소대 대열에 합류하며 옆에 있던 동기에게 속삭였다. 야, 무슨 일이냐. 대대장님 표정이 왜 저래. 누가 사고쳤어. 동기는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작게 속삭였다. 몰라 새끼야. 입 다물어. 분위기 살벌한 거 안 보이냐. 사령관급 인사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 박민재는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령관이 온다 한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어젯밤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풀려나 자신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빌면 얼마를 뜯어낼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부터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져 대기를 진동시켰고 곧이어 검은색 도장이 칠해진 최신형 UH-60 헬기가 연병장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가 일으키는 거센 하강 풍압에 연병장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병사들의 군복 자락이 거칠게 펄럭였다. 헬기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부드럽게 착륙하자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며 굉음이 잦아들었다.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헬기의 문으로 집중되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먼저 경호원들이 내려와 주변을 경계했다. 그리고 마침내 헬기 안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잘 닦인 검은색 전투화가 먼저 지면에 닿았고 이어 완벽한 핏의 정복을 입은 장군이 걸어 나왔다. 베레모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깨 위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두 개의 별.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이소윤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충성하고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민재 중사만은 경례 구호를 외치지 못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린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팠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말도 안 돼. 저 얼굴은 설마.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어젯밤 술집 구석에서 후드티를 입고 있던 그 여자. 자신이 술에 쩐 암캐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폭행하려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군단 최고 사령관인 소장, 계급장을 달고 서 있었다. 이소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연설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삼중대 이소대 대열에 멈췄다. 정확히 박민재가 서 있는 위치였다. 박민재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소윤의 입가에 어젯밤 술집에서 보았던
그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앞둔 죄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 없는 인사였다. 제707 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부대다. 소윤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어떤 적보다 강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명예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에 있는 대대장을 향해 눈짓을 했다. 내 부대 안에 군복을 입은 양아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어젯밤 확인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얄팍한 힘을 믿고 민간인을 협박하고 폭행하려 드는 쓰레기가 여기 서 있다. 소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주변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박민재를 감쌌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소윤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중사 박민재, 앞으로 나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옆에 있던 소대장이 그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안 들려 나가라잖아. 빨리 튀어나가. 박민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대열에서 빠져나와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들은 마치 화살처럼 그를 꿰뚫었다. 단상 아래에 도착한 박민재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붕대를 감은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버렸다. 이소윤은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와 박민재의 코앞에 섰다. 그녀의 군화급 소리가 박민재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위압감은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했다. 고개를 들어라 중사. 소윤의 명령에 박민재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어젯밤 자신이 멸시했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소윤은 박민재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자네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술에 쪄 남캐라고 했었지. 그리고 내 인생을 종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릴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박민재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장님, 저는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소윤의 옆에 서 있던 대대장이 박민재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이 미친 새끼가 사령관님께 대답 안 해. 네가 제정신이야. 박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먹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윤은 무릎 꿇은 박민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용서 군대에서 용서는 말로 구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그녀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중사 박민재는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상관 모독, 민간인에 대한 위협 등 중대 과실을 범했다. 이에 본관은 박민재 중사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즉시 특별 정신교육에 회부한다. 소윤의 선언에 연병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특별 정신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단순한 징계가 아님을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군사 재판에 넘기기 전 자네가 다시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물론 살아남을 수 있다면 말이지. 소윤은 박민재를 향해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박민재 훈련병의 계급장을 박탈한다. 헌병 끌고 가.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박민재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박민재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소유는 멀어져가는 박민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뱉은 말의 무게를 뼛속까지 새겨주지. 연병장에 남은 병사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소유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훈시를 이어갔다. 명심해라. 군복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날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수이다. 만약 박민재처럼 그 의미를 망각하는 자가 또 있다면 내가 직접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707 특수임무단에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박민재가 사라진 연병장에는 공포와 경외심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소유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왔다. 김대령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강도로 진행할까요? 소유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레벨 1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바로 레벨 5, 생존 불가능 단계로 시작해. 놈이 자신의 입으로 죽여달라고 빌 때까지 멈추지 마. 김대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했다. 박민재에게 닥칠 운명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인간 개조를 빙자한 처절한 사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검은색 천으로 된 두건이 머리에 씌워진 채 박민재는 짐승처럼 트럭 뒷좌석에 처박혀 있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질 때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입에는 이미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양손과 발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트럭이 향하는 곳이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이었다. 트럭은 포장 도로를 벗어난 듯 거칠게 요동쳤고 박민재의 공포심은 시간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트럭이 급정거하며 박민재의 몸이 앞으로 쏠려 철판 바닥에 머리를 부쉈다. 곧이어 짐칸의 문이 열리고 거친 손길이 그를 짐짝처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이 처박히는 순간 두건이 거칠게 벗겨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 눈을 찡그리는 사이 누군가 그의 군복 상의를 잡고 단추가 뜯어질 정도로 거칠게 벗겨냈다. 박민재는 저항하려 몸부림쳤지만 곧이어 날아온 묵직한 군화발의 복부를 가격당하고 숨을 헐떡이며 웅크렸다. 정신 못 차리지. 여기는 네가 알던 안락한 부대가 아니다. 훈련병. 시야가 확보되자 박민재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의 폐채석 장임을 깨달았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그의 앞에는 곰 같은 덩치를 가진 교관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는 707 특임단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지옥의 조교라 불리는 최상사였다. 최상사는 박민재의 명찰을 뜯어내 진흙 바닥에 던져버리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중사 박민재는 죽었다. 지금부터 내 놈은 이름도 계급도 없는 쓰레기 훈련병 104번일 뿐이다. 알겠나? 박민재는 억울함과 분노에 찬 눈으로 최 상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거 놔. 이거 불법 감금이야. 우리 삼촌한테 말해서 너네들 다 영창 보내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을 뿐이었다. 최 상사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옆에 있던 양동이를 들어 박민재에게 쏟아부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자 박민재는 괭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됐군. 네가 믿던 그 썩어빠진 동아줄은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소윤 소장님의 왕국이니까. 상황실 모니터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소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고화질 화면 속 박민재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저 녀석 체력으로는 기본 코스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소유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놈의 자존심, 오만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껍데기까지 남김없이 벗겨내 바닥을 기게 만들어. 훈련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유격 훈련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과도 같았다. 박민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타이어를 허리에 매달고 진흙탕 언덕을 오르는 것이었다. 평소 술과 유흥에 찌들어 있던 박민재의 체력은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진흙 속에 얼굴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관의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다.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마라. 네가 술집에서 여자 꼬실 때 쓰던 그 넘치는 힘은 다 어디 갔나. 최 상사의 조롱 섞인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박민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곤두박질 쳤다. 진흙이 입 안으로 들어와 구역질이 났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부하들에게 시켰던 가혹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교관들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였고 박민재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박민재는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온몸은 멍투성이에 진흙 범벅이었고 손톱은 다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교관들은 그를 똥물로 가득 찬 구덩이 앞에 세웠다. 악취가 코를 찔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들어가라. 머리 끝까지 잠수해서 1분을 버틴다.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다. 최 상사의 명령에 박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교관은 가차없이 그를 발로 차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구역질 나는 오물이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다. 박민재는 허우적거리며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교관들이 긴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눌러 억지로 물속에 처박았다. 숨이 막혀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박민재는 어젯밤 이소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술에 쩐 암캐. 지금 똥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꼴이야말로 그가 내뱉었던 그 말보다 더 추하고 비참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간신히 1분을 채우고 밖으로 끌려 나온 박민재는 바닥에 널브러져 짐승처럼 토해냈다. 위에까지 쏟아내고 나니 눈앞이 핑 돌았다. 하지만 교관들은 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일어나. 점심 식사 시간이다. 물론 내놓은 몫은 없다. 최 상사는 다른 조교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박민재가 지켜보게 했다. 허기와 갈증 그리고 멸시가 뒤섞인 감정은 박민재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감시하는 눈길 때문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오후 훈련은 실내 추락 코스였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박민재를 세워두고 외줄 하나의 의지에 하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다. 안전장치는 낡아 보이는 로프 하나뿐이었다. 뛰어내려 못 뛰어내리면 내가 밀어버린다. 교관의 호통에 박민재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다리를 덜덜 떨었다. 까마득한 높이에 현기증이 났다. 못해요. 죽을 거예요. 그가 주저하자 교관은 가차없이 로프를 흔들어 버렸다. 박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떨어졌고 줄이 팽팽해지며 갈비뼈를 조여오는 고통의 악을 썼다. 소유는 화면 속에서 공중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는 박민재를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공포야말로 최고의 스승이지. 자네는 평생 권력 뒤에 숨어 진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을 테니.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현장 지휘관인 최 상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해가 지면 사냥을 시작한다. 놈을 숲속에 풀어놓고 사냥개들을 풀어. 그녀가 말하는 사냥개는 진짜 개가 아니라 707 부대원 중에서도 가장 날렵하고 잔혹한 추적조를 의미했다. 밤이 찾아오자 훈련장은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로 변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민재는 숲속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나침반 하나와 낡은 지도 한 장뿐이었다. 지금부터 3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도달해라. 만약 추적조에게 잡히면 그 즉시 훈련은 종료되고 너는 영원히 실종 처리될 것이다. 최 상사의 섬뜩한 경고를 뒤로 한 채 박민재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멀리서 사냥개 짖는 소리와 함께 추적조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리 없이 박민재의 뒤를 쫓고 있었다. 박민재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달렸다. 숲속의 모든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괴물처럼 보였다. 으아악 오지마 저리가. 그는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비명 소리에 놀라 더욱 깊은 숲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가시덤불 속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바로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추적조 대원이 야간 투시경의 붉은 렌즈를 빛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원은 아무 말 없이 박민재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박민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의 애원은 숲속의 정적 속에 허무하게 흩어졌다. 끌려온 박민재는 다시 이소윤 앞에 무릎 꿇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니터 너머가 아니라 실제 현장이었다. 이소윤은 야전 점퍼를 걸치고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민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땅바닥에 머리를 미스며 빌었다. 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했다. 소유는 그에게 다가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흙탕물이 묻은 박민재의 뺨을 장갑 낀 손으로 툭툭 쳤다. 아직 멀었어, 훈련병. 자네 눈에는 아직도 살고 싶다는 욕망이 보이는군. 나는 자네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선고와도 같았다. 내일은 실탄 사격 훈련이 있다. 물론 자네는 사수가 아니라 표적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박민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표적이라니.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소윤을 바라보았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명령했다. 이 녀석 독방에 쳐넣어 재우지 말고 먹이지도 마.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 진짜 지옥을 보게 될 테니. 대원들이 박민재를 질질 끌고 가자 그는 바닥에 긴 손톱 자국을 남기며 절규했다.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박민재가 갇힌 낡은 컨테이너, 독방은 냉동고처럼 추웠다. 그는 젖은 군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었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술집, 자신의 거만했던 목소리, 그리고 이소윤의 차가운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내일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오만이 초래한 파멸의 시간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컨테이너의 작은 창을 통해 스며들 때쯤 박민재는 추위와 공포로 인해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였다. 그의 눈앞은 흐릿했고 온몸의 감각은 마비되어 자신의 팔다리가 붙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철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열렸고 앳된 얼굴의 하사 한 명이 식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박민재는 흐리멍덩한 눈을 억지로 뜨며 그를 바라보았고 교관들의 살기등등한 눈빛과는 달리 이 하사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 서려 있는 것을 포착했다. 박민재의 본능적인 교활함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바닥을 기어가 하사의 군화발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삼촌이 국방부에 계신데 하사님 진급은 물론이고 원하는 보직으로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돈도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유혹은 절박한 만큼이나 끈질겼다. 하사는 잠시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갈등하는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박민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든 박민재는 익숙한 번호를 누르며 환희에 젖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삼촌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삼촌, 저 민재예요. 살려주세요. 여기 미친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당장 헌병대 보내서 저 좀 꺼내주세요. 그는 본물 터지듯 하소연을 쏟아냈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잠시 후 익숙하지 않은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박중사, 자네 삼촌은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 군 납품비리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거든. 그 목소리는 지옥의 사자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박민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소윤 소장이었다. 박민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리며 이소윤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박민재에게 전화기를 건네준 하사가 서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동정심 어린 표정이 아닌 차가운 얼굴로 소윤에게 경례를 올렸다. 함정 수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자네가 궁지에 몰리면 쥐새끼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라 예상했지. 덕분에 자네와 연결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명분이 확실해졌다. 소윤은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군화발로 지시겨 부수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박민재는 절망감에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삼촌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은 그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를 보호해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악마 같은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소유는 오열하는 박민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상의 재킷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훈련용 검은색 전술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팔과 목덜미가 드러나자 박민재의 울음소리가 딱 멈췄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전쟁터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 참혹한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다. 총상으로 인한 깊은 함몰 자국 파편에 찢겨나간 흔적, 그리고 화상으로 일그러진 피부가 하얀 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소름 끼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지옥 같은 시간의 증명이었다. 자네가 어제 나보고 술에 쪄 남캐라고 했었지. 소유는 흉터가 선명한 팔을 들어 보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니까. 하지만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자네처럼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가 아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내 명령 하나에 사지로 뛰어들어 산화한 부하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내 품에서 죽어가며 어머니를 찾던 앳된 병사들의 피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서 독한 알코올로 그 기억을 씻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마시는 거다. 박민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군인들은 대부분 행정직이거나 권력을 이용해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책상 머리에서 펜대를 굴리는 장교가 아니라 피와 살이 튀는 전장의 최전선에서 살아 돌아온 괴물이었다. 그녀의 흉터 하나하나가 박민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무게감에 눌려 박민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뼛속 깊이 깨닫고 전율했다. 이 흉터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다. 작전명 데저트 스톰에서 나를 대신해 폭탄을 덮친 김상병. 아덴만 해역에서 인지를 구하다 전사한 최중사. 소유는 덤덤하게 그러나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자네 같은 쓰레기가 군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려고 그들이 목숨을 바친 게 아니다. 나는 오늘 자네에게 군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줄 생각이다. 소유는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탄창을 결합하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박민재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이 섞인 눈으로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튜닝된 정밀 기계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일어나 실탄 사격장으로 이동한다.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스릴을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느껴볼 차례다. 그녀의 명령에 대원들이 들어와 박민재를 일으켜 세웠다. 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밖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숲속의 새소리조차 그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소윤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본능과 후회뿐이었다. 실탄 사격장 일명 킬하우스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박민재에게는 단두대로 향하는 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소유는 앞장서서 걸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곧은 척추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과 신념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했다. 박민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감히 넘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묵직한 철문이 열리며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잡한 미로처럼 설계된 실내 훈련장은 곳곳에 표적지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는 종이 표적 대신 살아있는 인간 표적이 세워질 예정이었다. 소유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약실을 확인하며 박민재를 돌아보았다. 규칙은 간단하다. 살고 싶으면 뛰어라. 내 총알보다 빠르다면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고 총구를 박민재의 미간에 겨누었다. 차가운 총구가 이마에 닿는 순간 박민재의 심장이 묻는 듯했다. 소윤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시작해. 그녀의 짧은 명령과 함께 박민재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정신을 도려내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잔혹한 의식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자 킬하우스 내부는 붉은색 비상등만이 돌아가는 기괴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벽과 장애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내장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매캐하게 떠다녔다. 박민재는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얇은 방탄조끼 하나만을 걸치고 그 어둠 속에 던져졌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폐쇄된 공간 안에 크게 울려 퍼져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꼴이 되었다. 이곳은 훈련장이 아니라 그에게는 처형장이었다. 이소유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감각과 희미한 붉은 조명의 의지에 박민재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KO 권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고 소음기가 부착되어 있어 격발음 대신 묵직한 파열음만을 낼 뿐이었다. 그녀는 굳이 서두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사냥감이 스스로 체력을 소진하고 막다른 길에 몰릴 때까지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박민재를 압박했다. 뛰어라 훈련병. 멈추는 순간 내 총알이 내 발목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건물 전체에 낮게 깔렸다. 박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판단할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그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를 피해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가 코너를 돌 때마다 튀어나오는 모의 표적들이 그를 기겁하게 만들었고 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바닥을 굴렀다. 그때마다 소유는 정확하게 표적의 미간을 꿰뚫거나 박민재의 발치 바로 옆을 사격하여 그를 더욱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총알이 박히며 튀어오른 파편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으악 살려줘. 제발 그만해. 박민재는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사격이 그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귀가 찢어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자 그는 반사적으로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박민재의 머릿속에는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고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나 명예 따위는 이미 배설물과 함께 바닥에 버려진 지 오래였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소유는 모니터실에서 조작하는 요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킬하우스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유압 장치에 의해 벽이 움직이며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기존의 길이 막히는 소리가 굉음과 함께 들려왔다. 박민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 벽이 열리며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자 안도감보다는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미로 속에 갇힌 실험용 쥐였고 이소유는 그 쥐의 생사를 결정하는 냉혹한 실험자였다. 갑자기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조명 아래 쏟아지는 물줄기는 마치 핏빛처럼 보였고 바닥은 순식간에 미끄러워졌다. 박민재는 물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뒹굴었고 진흙과 물이 뒤섞인 오물을 뒤집었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손을 뻗어 벽을 더듬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은밀 기동이었다. 박민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차가운 총구가 자신의 이마에 닿는 감각을 느꼈다. 적과 조우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뭐지? 소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박민재는 대답 대신 덜덜 떨며 두 손을 들었다.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그는 군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전장에서 적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소유는 혀를 차며 총구를 거두지 않았다. 틀렸다. 군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거나 명예롭게 죽거나 둘 중 하나다. 비겁한 목숨을 구걸하는 건 군인이 아니다. 그 순간 훈련장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굉음과 함께 테러리스트의 고함 소리와 인질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인질 구출 작전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소유는 박민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다. 저 방 안에 인질이 있다. 네가 선두에 서서 진입해. 만약 물러서거나 도망치면 내 총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내 등 뒤에 박힐 것이다. 그녀는 박민재의 손에 탄창이 없는 빈 소총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저 몽둥이에 불과한 쇳덩어리였다. 박민재는 떠밀리듯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연막탄이 터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곳곳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그는 눈을 뜰 수 없어 팔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연기 속에서 갑자기 테러리스트 복장을 한 마네킹 표적들이 레일을 타고 튀어나왔다. 박민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뒤에는 이소윤이 총을 겨누고 버티고 있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패닉에 빠져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그저 비명만 질러댔다. 으악 엄마 살려줘. 소유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박민재를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망설임 없는 사격으로 테러리스트 마네킹들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탕탕탕 절제된 사격음이 들릴 때마다 표적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다. 박민재는 구석에 처박혀 그 압도적인 무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감히 넘보려 했던 상대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마지막 방에 도달했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자폭 테러 시나리오였다. 타이머 소리가 급박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중앙에 설치된 폭탄 모형의 카운트다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인질 역할을 하는 마네킹과 테러리스트 표적이 섞여 있었다. 소유는 박민재에게 소리쳤다. 폭탄을 제거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박민재는 폭탄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인질 마네킹 뒤로 숨어버렸다. 그는 폭발의 충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해야 할 대상을 방패로 삼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소유는 그 모습을 보고 사격을 멈췄다. 훈련장 내에 정적이 흘렀다. 타이머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는 가운데 박민재는 인질 마네킹을 꼭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소유는 천천히 다가가 박민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을 넘어선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마네킹을 놓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무능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너는 군인이 아니라 잠재적인 살인마였구나. 소유는 총구를 들어 박민재가 방패로 삼았던 인질 마네킹의 머리를 겨누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국민을 방패로 삼다니. 내 놈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박민재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의 바지는 이미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탕 예고 없는 총성이 울렸고 박민재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총알은 그의 머리가 아니라 그가 안고 있던 인질 마네킹의 머리를 정확하게 관통했던 것이다. 마네킹의 파편이 박민재의 얼굴에 튀었고 그 파편 중 하나가 뺨을 스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소윤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자 죽음의 키스였다. 소윤은 총을 거두고 싸늘하게 돌아섰다. 훈련 종료. 그녀의 한마디에 킬하우스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밝은 빛 아래 드러난 박민재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똥오줌을 지린 채 인질 마네킹을 붙잡고 웅크린 모습은 그가 평소 보여주었던 거만함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CCTV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실의 간부들과 조교들조차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소유는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 박민재를 쳐다보았다.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군인 박민재는 이 사격장에서 영원히 소멸했다. 밖으로 나가서도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마라. 네가 얼마나 비겁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녀는 거침없이 밖으로 나갔고 박민재는 그 자리에 남겨져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자기 혐오가 뒤섞인 비참한 멜로디가 되어 텅 빈 훈련장을 울렸다. 대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민재를 들것에 실어 나를 때까지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소윤이 마네킹의 머리를 날려버리던 장면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만약 그 총알이 조금만 빗나갔다면 지금 머리가 터져나간 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자신이었을 것이다. 생과 사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였고 그 경계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이소윤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뿐이었다. 박민재는 이제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다. 의무실로 실려간 박민재는 침대에 눕혀졌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소윤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훈련이 끝나면 풀릴 수갑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죗값을 치르기 위해 차게 될 진짜 족쇄였다. 밖에서는 이미 군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민재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 전체가 파국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소윤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누군가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과정은 그녀에게도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잔을 비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걸로 조금은 깨끗해졌으려나. 그녀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별 2개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하얀 병실의 천장은 차갑고 무심했다. 박민재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져 침대 난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문 밖에는 헌병 2명이 부동자세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훈련의 기억이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몸에 남은 멍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영혼 깊숙이 새겨진 공포와 모멸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과도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군인인지 죄수인지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고깃덩어리인지 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얼마 후 의무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박민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다시 지옥 훈련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관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박민재 씨,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상관 모독, 근무지, 이탈 직권 남용, 그리고 훈련 중 발생한 명령 불복종 및 전후살해 미수입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울먹이며 수사관을 올려다 보았다. 저 전후살해 미수라니요. 저는 그저 훈련인 줄 알고. 그의 변명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수사관은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킬하우스에서
박민재가 인질 마네킹을 방패로 삼고 동료 대원을 향해 숨으려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당신이 방패로 삼은 게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인질이나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행동은 군법상 명백한 이적 행위에 준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다. 수사관은 TV 리모컨을 집어 벽에 걸린 모니터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방부 군수본부장 박모 소장 뇌물수수 및 인사청탁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잡혔다. 박민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 남자는 바로 박민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자신의 삼촌이었다. 그가 훈련소에서 몰래 걸었던 그 전화 한 통이 이소윤 소장이 파해놓은 감청망에 걸려들어 삼촌의 비리 꼬리를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었다. 당신 덕분에 군 내부의 거대한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삼촌분께서는 조카를 아주 원망하고 계시더군요. 수사관의 비꼬는 말에 박민재는 넋을 잃고 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며칠 후 제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서는 불명예 제대식이 거행되었다. 보통의 저녁식과는 달리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고 침울했다. 전 부대원이 도열한 가운데 박민재는 죄수복을 연상시키는 허름한 복장을 하고 단상 아래에 무릎 꿇려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없었고 가슴에는 명찰 대신 죄수 번호가 적힌 표찰이 붙어 있었다.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따가운 시선들은 비수처럼 박민재의 등을 찔렀다. 이소윤 소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지휘봉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가을 서리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쩌렁쩌렁하게 외쳤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자는 그 신성한 가치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의 공기를 팽팽하게 당겼다. 소유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박민재 앞에 섰다. 박민재는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어 바닥만 응시하며 흐느끼고 있었다. 소유는 그의 턱을 지휘봉으로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초점 잃은 눈동자와 패쑥해진 얼굴은 며칠 전 술집에서 거들먹거리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박민재,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술에 쩐 암캐가 자네의 군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다. 기분이 어떤가 그녀의 질문에 박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민재는 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소유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자네가 술집에서 나를 처음 마주쳤을 때, 그리고 훈련장에서 인질을 방패로 삼지 않을 수 있었을 때 이미 충분히 있었다. 자네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고 악마의 길을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헌병들이 박민재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절규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비명은 연병장의 먼지바람 속에 허무하게 흩어졌다. 대원들은 그가 군용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와 함께
호송차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호송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소유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부대원들을 향해 섰다. 오늘 우리는 썩은 환부를 도려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제복의 무게를 망각하고 권력에 취한다면 그 끝은 박민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일갈의 대원들은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올렸다. 그 함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박민재라는 반면교사를 통해 707 특수임무단은 다시 한번 정예 부대다운 기백을 되찾은 것이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소유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고 훈련을 마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박민재 사건의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징역 5년 불명예 제대 연금 박탈. 그것이 오만했던 한 젊은이가 받아든 인생의 성적표였다. 소유는 서랍을 열어 낡은 위스키병과 글라스 잔을 꺼냈다. 투명한 호박색 액체가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을 채웠다. 그녀는 잔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술에 쩐 암캐. 박민재가 던졌던 그 모욕적인 단어가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상처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감내해야 할 고통과 책임의 무게를 상기시켜주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술은 쾌락이 아니라 매일 밤 찾아오는 전우들의 환영을 달래기 위한 진혼곡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대령이 들어와 정중하게 보고했다. 소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치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재의 부친이 면회를 요청해왔지만 규정대로 거절했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비웠다. 잘했어. 당분간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차단해. 우리는 군인이다. 정치 노름에 휘둘릴 시간 없어. 김대령은 존경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경례를 하고 나갔다. 소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을 만지작거렸다. 이 별은 권력이 아니라 수천 명의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였다. 박민재는 그 무게를 몰랐기에 스스로 무너졌고 자신은 그 무게를 알기에 매일 밤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 내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소유는 다시 한번 술을 따르며 생각에 잠겼다. 박민재는 감옥에서 긴 시간 동안 후회와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군대라는 조직은, 그리고 전장이라는 곳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오만함을 가장 먼저 처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책상 한켠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의 전우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옛날 사진이었다. 그들 중 절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소유는 사진 속의 그들을 향해 조용히 건배를 제의했다. 오늘도 쓰레기 하나 치웠다. 너희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군대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장 먼저 연병장에 나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열기가 아침 안개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지휘관이 겉모습만
화려한 장군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짜 군인이라는 사실을. 이소윤은 병사들 맨 앞으로 달려나가며 힘차게 구령을 붙였다. 제707 특수임무단 전방을 향해 함성 5초간 발사. 그녀의 선창에 맞춰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르른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 같았고 대지를 진동시켰다. 박민재라는 먹구름이 걷힌 자리에는 더욱 강인하고 단단해진 강철 부대의 기상이 찬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유는 달리는 와중에도 가슴속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비록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독한 술에 의존해야 할지라도 그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하고 누군가는 피를 묻혀야만 평화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술의 쩌남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고독하고도 강인한 늑대였다. 그리고 그 늑대의 이빨은 정의를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 언제나 날카롭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소윤 소장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둠이 존재하는 한 그녀는 언제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테니까. 그녀가 남긴 교훈은 박민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취해 본분을 잊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경고장과도 같았다. 진정한 힘은 낮아짐에서 오고 진정한 명예는 책임에서 온다는 것을.